안 들려, 안 들려. 진화론의 기반이 되는 네, 그쵸. 네, 진화론과 비슷한 얘기를 했었던 사람이 있었죠. 그쵸. 네, 그런 과학자들을 네, 맞아요. 그래서 아낙시메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한 주장들을 했었죠. 또 뭐 기억나는 거 없어요? 뭐 원자론의 원자? 네, 맞아요. 물체는 공기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네, 그 맞아요. 원자론의 기초를 딱 네, 맞아요. 둘 다 잘 기억하네요. 그쵸? 원자론과 관련된 사람이 3명이나 나왔었죠. 그쵸? 그래서 아낙시메네스, 레우키포스, 데모크리토스. 그쵸? 그 사람이 이제 오늘날에 말하는 원자론의 기본 개념들을 이 사람들이 말했다. 그래서 최초의 과학자들로 여겨진다라는 내용이었죠. 그쵸?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제 탈레스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일식을 예측을 해서 고대 세계를 놀라게 했었던 그런 얘기들 했었죠. 그리고 그 실험이 왜 그 밀도를 나타내는가라는 얘기들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죠? 그쵸? 아, 네. 네, 맞아요. 그거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실험을 이제 그 얘기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빨리 선생님이 얘기하고 넘어갔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원자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요 내용. 그래서 31쪽에, 그쵸? 원자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는데, 요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내용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32쪽을 펴주시면 됩니다. 32쪽. 자, 32쪽에 원자 운동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뭘 준비하냐면은 항아리나 그쵸? 유리병이죠, 그쵸? 유리병 2개 정도를 동일한 크기로 준비해 주시고요. 식용 색소 이거는 이제 잉크겠죠, 그쵸? 잉크를 준비해 달라. 그리고 뭐 받침대 뭐 이런 거는 뭐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물을 끓이는 거예요, 그쵸? 물을 끓여서 끓는 물을 한 반쯤 채우고 다른 하나에는 이제 찬물을 그 위에다가 절반 정도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완전히 뜨거운 물, 하나는 뜨거운 물에 찬물 섞어서 그래서 한 1분 정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이제 움직임이 없었을 때 잉크 한 방울씩을 떨어뜨리고 관찰하고 결과를 기록해 달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24시간 동안 그 상태로 그쵸? 놔둔 다음에 또 일어나는 일 기록해 보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실험을 진행하면은 이제 당연히 어떠겠어요? 거기에 떨어뜨린 잉크, 식용 색소가 퍼져나갈까요? 안 퍼져나갈까요? 네, 퍼져나가겠죠. 그쵸? 한 방울 떨어뜨렸는데 그 한 방울이 떨어진 자리에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래서 퍼져나가는 거를 관찰해 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 실험에서 무엇을 관찰하였는가? 식용색소 한 방울이 뜨거운 물에서는 신속하게 섞여서 항아리에 들어있는 물 전체에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물들이는 광경을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찬물을 담은 항아리에서는 식용색소가 그다지 잘 섞이지 않았다라고 나오죠. 여러분들 커피 믹스 안 타봤죠? 그쵸? 커피 믹스 이렇게 해가지고 타봤어요? 네. 할머니 여름에는 뜨거운 커피 먹기 그러니까 차게 해서 먹잖아요. 그쵸? 네. 네, 그렇다고 커피 믹스를 찬물에다 타면은 잘 타질까요? 안 타질까요? 안 탔어요. 안 타져요. 그래서 어떻게 타는지 알아요? 그 뜨거운 뜨거운 물에다가 얼음 넣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게 하면 얼음이 다 녹아버리고요. 뜨거운 물에다가 먼저 녹인 다음에 그다음 찬물 붓는. 네, 맞아요. 뜨거운 물을 많이 붓는 게 아니라 요만큼만 붓습니다. 요만큼만 부어서 막 휘저으면은 다 녹거든요. 그 다음에 찬물을 확 붓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머니한테 얼음까지 띄워놓으면은 더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거죠. 그쵸? 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은 뜨거운 물이에요. 뜨거운 물이
더 잘 섞인다는 거죠. 그쵸? 자, 우리가 지금 배우는 과목이 과학이니까 뜨거운 물에서 잘 섞인다라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뜨거운 물에서는 잘 섞이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답이 있어야겠죠. 그쵸? 그래서 그 대답이 바로 이 원자 운동에 있다는 거예요. 자, 뜨거우면은 그 안에 있는 원자, 분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쵸? 네, 차가우면은 어때요? 덜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활발하게 움직이는 만큼 무언가가 섞여 들어가면은 더 빨리 확산된다는 얘기겠죠. 그쵸?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가? 그 대답은 원자 운동에 있다. 어떤 물체가 뜨거우면 차가운 물체보다 원자들이 훨씬 더 빨리 움직인다. 찬 물 속에 식용색소를 떨어뜨리면 찬 물 속에 있는 원자들은 식용색소 안에 있는 원자들과 충돌하면서 그 주변을 서서히 움직인다. 그러나 찬 물 속에 있는 원자들이 그다지 빨리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식용색소도 많이 움직일 수 없으며 그 결과로 물에 잘 섞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시간을 주면 식용색소는 물과 잘 섞여서 결국에는 항아리 전체로 고르게 퍼져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24시간 놔두면은 뜨거운 물에다 떨어뜨리는 거나 찬물에 떨어뜨리는 거나 어떻다는 거예요? 결과는 동일하다는 거죠. 그렇죠? 서서히 움직이지만 결국에는 다 이렇게 나가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다음 단락 재현 읽어봅시다. 한편 뜨거운 아닌데. 네, 맞아요. 한편 뜨거운 물에 식용색소를 떨어뜨리면 식용색소에 있는 원자들과 물속에 있는 원자들 사이의 충돌이 훨씬 더 격렬하게 일어난다. 왜냐하면 뜨거운 물속에 있는 원자들은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말미암아 식용색소 안에 있는 원자들도 덩달아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그 결과로서 짧은 시간 내에 물 항아리 전체에 색소가 골고루 퍼지게 된다. 이런 결과로 볼 때 설령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틀리기는 했지만 결국 데모크리토스는 두 가지의 주요한 개념에 대해서는 옳았음이 증명된다. 첫째, 모든 물체는 실제로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그와 같은 원자들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 네, 자, 네, 잘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과학적으로 보니까 모든 물체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원자가 제자리에 가만히 있느냐라고 하면은 그렇지는 않고 항상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거는 사실로 밝혀졌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단락 서연이가 읽어봅시다. 자, 앞서 언급한 대로 데모크리토스는 그가 살았던 당대에는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했다. 대부분의 동료 과학자들은 그 사람의 생각을 거부하였다. 즉, 사실상 원자의 존재에 관한 전반적인 개념은 거의 2000년 전에는 과학자들 사이에서 그다지 커다란 대중적인 지지를 얻지 못했던 것이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에서 과학자들이 어떤 멋진 개념을 처음 접했을 때 항상 그 개념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과학의 역사를 잘 살펴보게 되면 별로 좋지 않은 개념을 고집하느라 훌륭한 개념들을 거부한 과학자들의 사례를 엄청나게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이번 단원 1의 나머지 부분을 공부하면서 이런 예들을 훨씬 더 많이 살펴보게 될 것이다. 네, 그래요. 그래서 별로 좋지 않은, 그쵸? 네, 그런 개념들이 더 오랫동안 살아남아 있는 경우도 많다. 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스스로 푸는 문제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실험 1-1은 우리 그거 한 거예요.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 있잖아요. 그쵸? 네, 그건데, 자, 이거를 밀도가 낮은 순서부터 높은 순서대로 정리를 해달래요. 그래서 재현이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자, 물, 식물성 기름, 포도가 있었고 또 뭐가 있었죠? 한번 볼까요? 자, 실험 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식물성 기름, 물, 그다음에 포도 한 알, 코르크 한 조각, 얼음 덩어리, 돌멩이가 있죠. 그쵸? 네. 네, 옥수수 시럽도 네, 들어가야 되겠네요. 자, 밀도가 낮은 순서부터 높은 순서로 저기 쭉 써봅시다. 밀도가 가장 낮은 건 뭘까요? 밀도가 가장 낮은 거는 식물성 기름. 식물성 기름인가요? 식물성 기름보다 더 낮은 애가 하나 있을 것 같은데? 단풍나무 시럽. 아니죠. 식물성 기름 위에 떠 있는 게 뭐예요? 식물성 기름 떠 있는 게 물? 아니 물은 자, 이 병막에 있잖아요. 병막에. 코르크 한 조각. 그쵸? 예, 코르크가 가장 밀도가 낮으니까 위에 써 있다는 얘기죠. 그쵸? 네, 코르크보다는 뭐가 밀도가 더 높아요? 식물성 기름이 밀도가 더 높죠. 그쵸? 그래야 코르크가 떠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물인데, 자, 물보다 더 밀도가 낮아서 물에 떠 있을 수 있는 애가 있었죠. 그쵸? 단풍나무 시럽. 네, 뭐예요? 단풍나무 시럽이요. 아니죠. 물하고 시럽하고 섞으면 시럽이 아래 가라앉죠. 네. 네, 그러니까 시럽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는 애 뭐예요? 아까 커피 타고 뭘 띄운다 그랬어요? 피터가 얼음을 띄운다. 얼음 띄우잖아요. 그쵸? 얼음이 물 위에 떠 있으니까 얼음은 물보다 밀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다는 얘기죠. 그쵸? 네. 이해되죠? 네. 얼음이 여기 들어가야 돼요. 그쵸? 네. 자, 그다음에 물에 뜨지 않아요. 물에는 뜨지 않지만 시럽 위에는 뜰 수 있는 애가 있습니다. 뭘까요? 시럽. 시럽. 저기 시럽이. 네, 그냥 물엿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물엿 위에는 뜨지만 물에는 못 뜨는 애가 있어요. 뭘까요? 저기 또 하나. 그쵸? 포도죠. 그쵸? 네. 네, 포도 한 알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자, 그다음에 물엿보다도 더 밀도가 있는 애가 있죠. 뭐예요? 기다란 유리잔 하나. 유리잔은 애초에 다 담는 거고 가장 밑에까지 가라앉는 애가 뭐예요? 돌멩이겠죠. 돌멩이죠. 그쵸? 네, 이렇게 밀도가 더 높아진다라는 거 이해돼요? 네, 이렇게 나왔었죠. 자, 그리고 또 해봅시다. 자, 나열하면서 마지막으로 밀도가 가장 높은 항목을 목록으로 첨가하라. 그래서 했죠, 그쵸? 그래서 돌멩이가 나오죠. 자, 다음에 서연이한테 물어볼게요. 얼음 덩어리에 있는 원자들은 그냥 유리잔에 든 물 속에 있는 원자들보다 훨씬 더 빨리 움직이는가? 아니면 훨씬 더 느리게 움직이는가? 빠른가요? 느린가요? 느리죠? 네, 뭐라고요? 느리죠? 느리죠, 그쵸? 얼음이니까 당연히 더 느리겠죠, 그쵸? 그래서 그 고체 있잖아요, 그쵸? 그 액체는 이제 그 어떤 결정 구조가 없으니까 자유롭게 움직여 다녀요,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퍼져 나가잖아요. 근데 얼음에다가 색소 넣으면은 퍼져 나가나요, 안 퍼져 나가나요? 안 퍼져나. 안 퍼져 나가죠. 이 얘기는 물 분자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안 움직이는 자리로 봤을 땐 움직인다는 거예요,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안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쵸? 예, 그렇지만 물 분자가 왜냐면 이제 결정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서 고체는 움직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얘네들은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움직여요. 움직여요. 그쵸? 예, 그래서 결정 구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그 자리에서 뭐 부르르 떤다든가, 그쵸? 돈다든가 이런 형상들은 또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 33쪽에 다른 세 명의 탁월한 그리스 과학자들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고대 그리스 과학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데모크리토스까지 와서 원자론까지 살펴봤는데 그 사람 말고도 굉장히 유명한 살펴봐야 할 과학자들이 3명이 더 있대요. 살펴볼게요. 고대 그리스에서는 역사적으로 유명한 탁월한 과학자들이 많이 배출되었다. 이들에 대해서는 한 단원 전체를 할애하더라도 부족하겠지만 적어도 간단하게나마 꼭 언급하고 넘어가야 할 과학자가 3사람은 더 있다. 그러니까 이 3사람을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챕터죠. 지금 단원 1이잖아요. 그쵸? 단원 2에 이 사람, 단원 3에 저 사람, 단원 4에 이 사람 해서 이렇게 살펴봐야 할 만큼 이제 내용이 많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 첫 번째 인물은 그 다음 페이지예요. 그 첫 번째 인물은 흔히 생명과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리스토텔레스다. 이름 많이 들어봤죠? 그쵸? 네. 네, 근데 이 사람 이렇게 생물학에서도 이름을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현대 생명학의 그쵸? 그 생물학이죠, 그쵸? 네, 생물학의 아버지라고도 불린대요.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데모크리토스가 세상을 떠나기 바로 직전에 태어났다고 하고요. 네,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 나오네요. 철학, 수학, 논리학, 물리학을 포함하여 상당히 다양한 영역에서 엄청나게 많은 작품을 저술하였다라고 해서 고대 세계의 지식이라고 하면은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빠짐없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서도 나와 할 정도로 잘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물학에서도 이제 그 업적을 하나 남기는데요. 그게 뭐냐면 자, 그러나 이 가운데 가장 위대한 작품은 역시 생명체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다룬 것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동물과 식물에 관한 대규모 분류 작업을 최초로 시도한 과학자였다라고 나오죠. 자, 그 업적이 뭐라고요, 재현아? 책을 생물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큰 업적을 남겼다 그랬죠, 그쵸? 생물에 대한 그 연구를 해서 네, 연구하면은 다 누구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뭔가 생물학의 업적이 있으니까 생물학의 아버지처럼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생물에 대한 그 분류를 했다. 그렇죠. 대규모 분류 작업을 최초로 시도했다라는 것에 의의를 둬서 그런 명칭이 부여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재현아, 아리스토텔레스가 생물학의 아버지라고 왜 불렸다고요? 생물에 대한 연구를 했고 식물학에서 대규모 분류들을 했어요. 동식물에 대한 대규모 분류 작업을 최초로 시도했다라는 얘기죠. 지금 오늘날의 생물학에서도 기본적인 연구를 하려면은 뭘 한다는 얘기예요? 분류 작업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생물학이 나아가야 할 기본 방향이죠. 그렇죠? 그거를 제시한 사람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볼게요. 그럼 분류가 뭔지 좀 살펴봅시다. 재현이가 소리내서 읽어볼게요. 그렇다면 분류란 무엇인가? 분류란 서류를 정리하는 것과 아주 비슷하다. 과학에는 2가지 과정이 있다. 즉, 첫 번째 과정은 여러 사실들을 수집하는 것이고, 두 번째 과정은 그 사실들을 활용하여 자연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관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수집한 사실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그것들을 방법으로 정리할 수 없다면 그 사실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분류가 꼭 필요한 이유다. 네, 분류라고 하는 단어 자체도 한자로 보면은 분자가 뭘까요? 나눌 분이요. 나눌 분. 류가 뭐예요? 종류할 때 그 류예요. 우리가 유와 종 배웠잖아요. 그쵸? 그 유거든요. 그래서 유유상종, 종류할 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분류라는 게 뭐예요? 종류를 나눈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네. 종류를 나누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대상의 근본적인 어떤 특징들을 체계적으로 나누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쵸?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첫 번째 과정은 일단 여러 사실들이 수집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분류가 필요할 만큼의 데이터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합리적으로 체계적인 방법으로 정리를 해야 또 연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책 정리하는 것만 해도 이해가 될 거예요. 그렇죠? 책이 아무 두서 없이 아무 데나 막 꽂혀 있다면은 우리가 필요한 책을 그때그때 뽑아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수업 시간만 되면 책꽂이 전체를 뒤져가지고 아이고 이게 여기 있었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렇지만 한 칸에 어떤 특징들을 부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이쪽 칸에는 그 우리 학교에서 쓰는 그쵸? 그 교재를 둔다 이렇게 해서 딱 하면은 수업 시간 되면 어디만 보면 돼요? 여기만 보면 되죠. 그쵸? 네.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서관 같은 데 가서도 필요한 책 있으면은 뭐 이상한 기호 같은 거 있잖아요. 그쵸? 네. 뭐 325의 가의 이응에 가면은 뭐 그 책이 있다 이렇게 돼서 그거 빌려올 수 있잖아요. 근데 네. 그런 체계가 없다면은 도서관에 가면 책이 수천 권 될 텐데 거기서 그 책 찾으려면은 며칠 걸릴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연구라고 하는 거, 책을 읽고 연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책 하나 찾는데 이렇게 오래 걸린다면은 그래서 무언가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특히 생명체는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분류 체계가 없이 생명을 연구한다라는 게 이제 불가능한 한 건데요. 그러한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처음으로 시도했다는 의의가 있는 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달러까지 재현이가 읽어볼게요.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리스 과학자들은 저마다 나름대로 수많은 식물과 동물에 관한 목록을 만들기는 했지만 그런 목록들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따라가기가 힘겨웠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새로운 분류체계를 만하여 쉽게 참조할 수 있는 체계를 그때까지 알려진 모든 식물과 동물을 대통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네, 그래요. 자, 목록이라고 하는 거는 그 목차랑 비슷한 거죠. 그쵸? 네. 책 보면은 목차 처음에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이렇게 쭉쭉 나오죠. 그쵸? 네, 그런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사람들이 생명체를 어떻게 분류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1번 기린, 2번 호랑이, 3번 이렇게 분류했다는 거예요. 그쵸? 3번 원숭이 뭐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러니 제대로 된 저기 그 어떤 생명체가 있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이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쵸? 네. 그래 이렇게 목록화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발생해요? 1번 호랑이라고 해놨는데 한 350번쯤 가가지고 1번에 호랑이가 있는지 모르고 350번 호랑이 또 쓰죠. 그쵸?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배제할 수 있는 그런 분류 체계를 제안해서 어느 정도 그쵸? 그 연구를 그쵸? 생물에 대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연 사람이 이제 이 아리스토텔레스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서연이가 읽어봅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더 대지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당시까지 세계에 알려진 모든 식물과 동물 표본을 구할 수 있었으며 그것들을 자기가 만든 분류에 일일이 추가하였다. 비록 오늘날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독특한 분류 체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와 같은 분류 개념은 과학 분야에서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실제로 오늘날에도 생명체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생명과학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이상적인 분류를 만들기 위해 여전히 실험하고 있다. 네, 그래요. 네, 마치 그 고대 그리스의 원자론처럼 그쵸? 네, 그들이 말한 원자론을 우리가 그대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그쵸? 그들이 제시한 기본 개념이죠.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원자는 끊임없이 운동한다라는 개념은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렇죠? 예, 현대의 원자론을 이룩해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그 분류 체계를 우리가 그대로 쓰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쓰지는 않지만 개통적으로 여기 보면은 개통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개통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동물들을 봤을 때 척추, 등뼈가 있는 동물이 있고 없는 동물이 있죠. 그렇죠? 네. 네, 등뼈가 있는 동물은 뭐가 있을까요? 뭐 네, 곰도 있고 네,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뭐 원숭이도 있고, 나아가서, 그쵸? 심지어 생선들한테도 등뼈가 있죠, 그쵸? 아, 네, 이런 거를 이제 척추동물이라고 해서 이렇게 계통적으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자, 그런데 척추가 없는 동물도 있어요. 말미잘, 해삼, 해파리 이런 거는 어때요? 아니죠, 그쵸? 네, 그럼 그거는 없는 계열로 또 분류할 수 있죠, 그쵸? 네. 네,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다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개념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식물과 동물을 어떤 계통을 따라서 분류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를 한 거고, 물론 그 계통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달라지죠. 그쵸? 계문과목 과속종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제시가 돼서 거기에 맞게 이제 계통들이 그쵸? 오늘날에 사용하는 기준은 달라지겠지만 이 계통적으로 그 생명체를 분류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고 그것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죠. 그쵸? 그가 제시한 체계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유용하기 때문에 생물학의 아버지로 불린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렇지만 그런 분류 체계가 완전한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른 체계들을 씁니다. 근데 대동소이한 그런 체계들을 지금은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이 책을 공부하면서 앞으로 소개되는 단원들을 통하여 생물학적인 분류에 관한 간략한 소개가 있을 것이다. 계문과목 과속중 소개한다는 얘기예요. 다음 고등학교에서 생물학을 공부할 때 분류에 관하여 훨씬 더 많은 내용을 배우게 될 것이다. 계문과목 과속중에서 이제 척추동물문이 있고 척추가 없는 비척추동물문이 있거든요. 이런 거 그쵸?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까지 다 배운다는 거예요. 자, 비록 다양한 과학 분야에서 엄청나게 놀라운 진전을 이룬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반대로 오랜 세월 동안 과학이 발전하지 못하도록 상당히 많은 터무니없는 생각들을 퍼뜨린 책임도 있다. 예를 들어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살아있는 유기체들이 무생물체로부터 저절로 생성된다고 믿기도 했다. 이 개념이 바로 자연 발생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생물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지만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 주장이 뭐라는 거예요? 자연 발생. 네, 자연 발생. 자연 발생이 뭐예요? 살아있는 유기체들이 네, 무생물체로부터 저절로 생성될 수 있다고 믿는 개념입니다. 네, 그렇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놔두면 자동으로 생긴다는 거죠. 네,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자, 고기 예를 들어서 뭐 고기나 빵 같은 거 놔뒀어요. 그럼 고기나 빵 같은 게 뭘로 바뀐다는 거예요? 어, 팔이나 그쵸? 예, 벌레 이런 걸로 자동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쵸? 네. 예,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 발생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그 음식물에서 나오는 그런 뭐 파리나 벌레들은 이전에 파리나 벌레들이 나와서 알을 까서 생긴 게 아니라 뭐예요? 놓아둔 빵이나 고기에서 자연이 생겨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생명체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발생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했던 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이 사람의 생물학의 아버지로 존경을 받다 보니까 이 개념이 오랫동안 통용이 됩니다. 그래서 무려 1800년대까지 이 개념이 받아들여졌거든요. 근데 그게 나중에 과학적 실험을 통해서 잘못된 걸로 밝혀집니다. 생명체는 아무리 단순한 생명체라고 한다 할지라도 생명체가 번식을 통해서 나오는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물체로부터 생명체가 저절로 생겨난다는 것들은 불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밝혀지는데 그게 실험을 통해서 밝혀지기 전까지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으니까 맞겠지라고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참 재밌죠. 그렇죠? 그래서 볼게요. 자, 예를 들어 아리스토텔레스는 구더기예요. 팔이 유충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얀색 이제 그 벌레인데 얘네들이 이런 썩은 고기나 그다음에 뭐 사람의 대변이죠. 사람이나 동물의 대변에 알을 까요. 그럼 하얀색 벌레가 막 꿈틀꿈틀꿈틀 거리면서 살아가다가 이제 거기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파리가 돼서 그렇죠? 나오는 애예요. 자, 이 구더기는 썩은 고기에서 저절로 생겨난다고 믿었다. 다시 말하면 썩은 고기를 바깥에 내놓기만 하면 며칠 내로 그냥 구더기로 변할 것이라는 뜻이었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는 뱀장어가 강이나 연못 밑바닥에 있는 진흙탕에서 저절로 생겨난다고 믿었다라고 해요. 네. 네, 뱀장어 이렇게 이렇게 밑바닥 이렇게 뒤집으면은 막 잡히잖아요. 그쵸? 진흙탕이 저절로 뱀장어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자, 물론 우리는 이제 이런 자연 발생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지금까지 쌓인 경험으로 판단해 볼 때 생명체는 오직 생명체의 번식을 통해서만 나타날 수 있다. 사람들은 자녀를 낳을 수 있으며 동물들은 새끼를 낳고 식물들은 씨앗을 퍼뜨려 새로운 식물들이 자라나게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생명체가 생겨나는 일련의 방법들이다. 그래서 자연 발생은 잘못된 개념이라는 게 나중에 밝혀집니다. 자, 그 다음 재현이가 읽어볼게요. 절대로 생명체는 무생물체로부터 그냥 생겨날 수는 없다. 나중에 본격적으로 생물학을 공부하면 자연 발생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배우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당장 나는 어떤 식으로든 과학을 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 강조하고 있고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최고의 사례가 바로 자연 발생설이다. 네, 그래요. 네, 계속 읽어주세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 모든 위대한 과학자들도 실수를 할 수 있다. 데모크리토스는 이미 수천 년 전의 시대에 원자의 존재를 제안하기도 하였지만 원자에 관한 세세한 부분에서는 대부분의 잘못을 범했다.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생명체에 관한 연구에서 엄청난 진전을 이루기는 했지만 자연발 센서리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리스토텔레스 네, 거기까지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악을 끼쳤는지 서연이가 읽어볼게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런 실수는 데모크리토스의 실수보다 과학 발전에 훨씬 더 심각한 해악을 끼쳤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굉장히 존경받는 과학자였기 때문이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당대에서 가장 위대한 과학자라고 여겨질 정도였다. 그렇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은 비록 잘못된 것이기는 했지만 수많은 세대의 사람들에게 커다란 존중을 받았다. 실제로 자연 발생이라는 터무니없는 개념은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최초로 제안된 지 2000년 이상이나 지난 1870년까지도 끈끈하게 이어져 왔다. 네, 그래요. 1870년이니까 이게 잘못된 거로 밝혀진 게 기껏해야 한 150년밖에 안 됐다는 얘기죠. 그쵸? 네. 네. 그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은 생명체가 어떻게 생겨난다고 생각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 때문에. 그쵸?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완벽한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쵸? 그래서 이런 실수들이 나올 수 있는데
자, 이런 실수들을 염두에 두지 않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으니까 과학적으로 다 옳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틀린 길로. 네, 그렇죠. 엄청나게 잘못된 건데도 2000년 동안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일들이 과학계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학문이 그 과학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자연 발생이라는 개념이 왜 그다지도 오래 지속되었고 또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았을까? 그 이유는 바로 그 개념이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비롯되었으며 아리스토텔레스는 시대적으로 그리고 사람들에게 위대한 과학자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과학적인 사실과 증거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과학자의 명성으로 인해 사람들이 그 개념을 믿게 된 것이다. 당시와 후세의 사람들이 아리스토텔레스를 너무나 존경하고 존경했다는이라고 봐야죠. 존경했다는 이유만으로 과학이 자연 발생의 오류를 입증하는데 2000년 이상이나 걸렸던 것이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과학을 해서는 안 되는지에 관한 훌륭한 본보기다. 아무리 위대할지라도 모든 과학자들이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어떤 과학자의 성과도 단지 그 사람이 훌륭하기 때문에 무작정 지지해서는 안 된다. 오직 과학적인 증거만이 그 성과를 지지하기 때문에 그것이 지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날의 수많은 과학자들도 이 교훈을 제대로 깨우치지 못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자, 그래서 과학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과학적 방법론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거에 의해서 온전히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왜 사람들이 지지한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누가 말했으니까 라는 형태 때문에 이제 지지를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특히 이게 진화론에서 이게 많이 적용이 됩니다. 과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진화론이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그 유명한 오늘날의 과학자 누가 지지한다고 하니까 과학계 안에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다 지지해버리죠. 그렇죠? 그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 얘기죠. 그렇죠? 2000년 동안이나 사람들이 그 자연 발생이라고 하는 엉터리 개념을 과학적이다라고 믿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진화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개념이 과학적이다라고 사람들이 믿고 살아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 교훈을 주는 것이 또 아리스토텔레스다라는 얘기가 될 거예요.